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업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용인예술과학대학교 권방영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격 전략 중에서 제품의 외부적 요인, 그 중에서 제품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품의 특성 중에 가격 탄력성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 가격 탄력성의 개념을 좀 더 자세하게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격 탄력성에 대한 산출식은 E라고 하는 값에 D를 해서 우리가 그것이 1보다 큰지 작은지 또는 1과 같은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D라고 하는 것은 수요에 대한 것이고요. E라고 하는 것은 탄력성의 영어 약자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얼만큼 탄력적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평가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것은 절대값으로 해서 그 가운데 수식을 보시면은 P분의 델타 P, P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에 기호 설명이 있지요. 가격을 얘기를 합니다. 델타 P는 그 가격이 얼만큼 변화했는가에 대한 변화값을 델타 P라고 합니다. 그거 분의 Q분의 델타 Q, Q라고 하는 것은 수요를 얘기를 합니다. 기존의 수요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델타 Q라고 하는 것은 수요가 얼만큼 늘었느냐 또는 줄어들었느냐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분모값에 P분의 델타 P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가격에서 델타 P 얼마만큼의 가격이 올랐느냐를 표시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가격이 변화되어진 변화율을 P분의 델타 P로 표현할 수가 있겠지요. 분자에 있는 Q분의 델타 Q라고 하는 것은 수요가 얼만큼 변화되어졌는지에 대한 변화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가격 탄력성의 산출식은 가격의 변화율 분의 수요의 변화율로 계산할 수가 있고요. 그것을 절대값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가격이 오르게 되면 수요는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 절대값으로 변환시켜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탄력성의 정도를 볼 때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그 상품은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이 그다지 많이 변하지 않는다. 즉 가격의 변화폭만큼 줄어들지는 않는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비탄력적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만약에 탄력성이 1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가격이 변한 것보다는 훨씬 더 크게 수요가 줄어든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탄력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른쪽 박스를 보시면은 필수재와 사치재를 구분을 했지요. 필수재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그런 품목입니다. 쌀과 같은 그런 품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가격이 조금 오른다고 해서 우리가 쌀을 구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탄력적이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사치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입이 조금 줄어든다든지 가격이 조금 더 비싸진다든지 하면은 금방 사치품에 대한 지출은 우리가 줄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가격이 변화하는 것에 비해서 구매량 또는 수요량은 훨씬 더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탄력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체재에 대해서도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죠. 대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마는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다른 품목을 우리가 대체재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스박스와 차량용 냉장고, 소형 냉장고 이런 경우에는 아이스박스도 주로 외부용이 있지요. 그래서 아이스박스를 구매할 것인지 또는 차량용 냉장고를 구매할 것인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가격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결정하는 경향들이 있지요. 이렇게 대체재가 많은 품목 같은 경우에는 어떤 품목의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소비자들은 금방 다른 대체재를 구매할 것을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재가 많으면 탄력적인 품목이 되는 것이고요. 대체재가 적으면은 가격을 조금 올린다고 하더라도 다른 대체재로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구매하게 되죠. 그래서 비탄력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격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원가입니다. 아무래도 어떤 제품을 생산을 하는데 원가가 많이 소비가 되어지면, 많이 투입되어지면 거기에 비례해서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원가라는 개념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원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개념적으로 정의를 한다면은 어떤 제조 과정 또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소비되어진 모든 자원들의 가치 또는 거기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원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소비된 자원이라고 할 때 그 자원은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을 생산해야 된다. 그러면은 우선은 원재료가 핵심이겠지요. 원재료가 중요한 자원으로 소비가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원재료를 이용해서 제조하는 과정에 노동력이 투입이 되어지겠지요. 그래서 노동력, 즉 임금에 대한 것도 원가로 반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제조를 위해서 필요한 설비들, 기계들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투입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런 설비들을 구입하는 데 들어간 비용들 이런 것들이 원가로서 작용이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원가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제조 원가와 비제조 원가로 구분을 하는데요. 제조 원가라고 하는 것은 제품을 만드는 제조 활동에서 소요되어진 그런 자원에 대한 비용들, 이것을 우리가 제조 원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제조 원가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 기업 같은 경우에 또는 판매 과정에서 발생되어지는 원가들, 이런 것들은 비제조 원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들, 즉 여행 상품을 개발을 한다든지 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기업들은 제조 과정은 없지요. 그래서 비제조 원가로 모든 비용들이 처리가 되어지고, 제조 기업 입장에서도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 이외에 판매 과정 또는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어진 비용들은 비제조 원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가를 우리가 조금 더 그 구분 형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가는 크게 발생 형태별로 또는 그 원가의 원인을 추적 가능한지에 대해서 또는 생산량과의 관계에 따라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발생 형태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가가 어디에서 발생이 되어졌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크게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로 구분을 합니다. 원가를 이렇게 세 가지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할 때 이것을 우리는 원가의 3요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소 구분으로서 원가 3요소,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나열을 합니다. 재료비라고 하는 것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되어진 원재료를 구입하는 데 들어간 비용들이겠지요. 노무비라고 하는 것은 임금입니다. 그래서 그 원재료를 이용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 투입되어진 노동력에 대한 임금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경비라고 하는 것은 재료비와 노무비를 제외하고 제조 과정에서 나머지 총체적으로 발생되어진 비용들을 우리가 경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무비를 포함해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것이 바로 원가의 3요소로 구분이 되어지는 중요한 요소들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음으로 원가를 우리가 추적 가능성을 근거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비와 간접비인데요. 직접비라고 하는 것은 제조 과정에서 직접 그 제품을 생산하는 데 투입되어진 자원들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을 만드는데 그것이 직접 소요가 되어졌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직접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접비라고 하는 것은 그 제품을 특정 제품을 생산하는데 바로 투입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제품을 생산하는데 기여가 되어진 공통적인 자원들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장에서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데 동일하게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지요. 그렇다면은 그런 전기료, 조명에 들어간 전기료는 어떤 특정한 제품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어진 것이 아니라 공장 전체를 운영하는 데 사용되어진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간접비로 구분을 해볼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품에 투입되어진 자원 요소들로 추적할 수가 있느냐, 직접비, 공통적으로 사용이 되어졌느냐, 기여를 했느냐, 간접비로 구분을 합니다. 다음으로 생산량과의 비례관계에
에서 볼 때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을 합니다. 고정비라고 하는 것은 조업도라고 얘기를 하죠. 얼만큼 생산을 하였느냐에 대한 기계 가동 또는 투입되어진 노동력 또는 투입되어진 원자재 이런 것들의 정도를 우리가 조업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즉 생산량으로 통칭해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조업도가 높다라는 얘기는 생산량이 많다라는 뜻이고요. 생산량이 늘어날 때마다 해당하는 비용이 따라서 늘어나는 경우 우리는 그것을 변동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투입되어지는 원자재의 양이라고 보겠죠. 그러면은 제품을 하나 만들 때에 비해서 투입되어지는 원재료는 하나일 때 만약에 제품을 2개 만든다라면 원재료는 2개가 사용이 되어지겠지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변동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정비라고 하는 것은 생산량과 무관하게 이미 투입되어진 요소들, 비용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정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장이라든지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떤 제조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고정비용이다라고 보겠습니다.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원가 요소들을 고려를 할 때 옆 밑에서 보시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단계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처음에 보시면은 직접 원가라는 개념이 있지요. 원가 중에서 직접비적인 성격을 갖는 것을 우리가 직접 원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다시피 제조 과정에서 들어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대표적인 원가의 3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직접 원가는 직접 재료 원가, 그 다음에 직접 노무 원가, 그리고 직접 경비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조 과정에서 제품에 직접 투입되어지는 자원에 대한 비용들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들이 직접 원가라고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조 과정에 직접 투입되어지지는 않지만은 제조에 기여를 하는, 즉 매출에 기여를 하는 비용들, 우리가 그것을 제조 간접 원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경비들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조 원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 투입되어진 비용인 거고요.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로 구분을 해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조 원가 이퀄 직접 원가 플러스 간접 원가다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 테고요. 제조 원가 이외에 들어가는 또 자원들이 있겠죠. 그것을 우리가 비제조 원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제조 원가는 매출을 위해서 판매하기 위한 과정에 발생되어진 자원들에 대한 비용인 것이지요. 그래서 판매비 또는 관리비 이런 부분들이 비제조 원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조 원가와 비제조 원가를 합쳐서 우리가 그것을 총원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데 들어간 총체적인 자원들에 대한 비용들, 이것을 우리가 총원가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 총원가가 들어간 제품을 우리가 판매를 하게 되면은 비로소 이익이 발생이 되어지겠지요. 그래서 총원가 더하기 거기에서 발생되어지는 이익을 합치면은 그것이 비로소 우리가 판매하는 판매 가격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판매 가격에서 이익을 뺀 것이 총원가이고요. 총원가에서 비제조 원가를 뺀 값이 제조 원가입니다. 그리고 제조 원가에서 간접 원가를 뺀 것이 직접 원가이고, 직접 원가는 다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로 구성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원가 개념까지 우리가 학습을 했다면 다음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격을 결정을 할 때 기업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전략적인 목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가격을 구성하는 요인을 근거로 살펴본다면은 가격 결정 방법은 크게 원가를 고려해서 원가에 어떤 이익을 더한
원가 가산 방법으로 가격 결정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장 가격에 의해서 가격 결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만 이것은 제조 과정에 들어가진 원가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팔릴 가능성이 있는 가격으로 책정하는 방법이다라고 보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기타 비용을 고려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가 가산에 의한 방법입니다. 원가 가산에 의한 방법은 원가 플러스 이익 해서 판매 가격을 결정을 하는 것이지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원가 가산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자 제가 간단한 그림을 첨부를 하였습니다. 처음에 제일 왼쪽 위에 보시면은 공장에서 의류를 만들고 있죠. 제조 원가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공장에서 만들어진 그런 의류들을 총판 도매점에서 구매를 하겠지요. 그러면 오른쪽에 총판 도매상들이 모여져 있는 동대문 의류 상가들이 있습니다. 그 상가 안에 들어가면은 전국의 도매상들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그런 그 전국 규모의 도매상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밑에 첫 번째 그림입니다. 그래서 전국 도매상들을 대상으로 또는 전국에 있는 소매상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물건을 판매하는 도매상들의 밀집 지역들이 있죠. 거기서 전국에 있는 소매상 또는 작은 규모의 도매상들은 가운데 있는 그림입니다. 그림의 아래쪽에 가운데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이런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도매상들로부터 좀 더 작은 규모의 도매상 또는 소매상들이 물건을 구매를 해서 그래서 밑에 있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개인 상점 또는 소매점 또는 소비자 주변의 도매점에 이렇게 의류들을 전시를 하고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장과 도매상과 소규모의 도매상 또는 소매점을 거쳐서 개인 상점에까지 유통되어지는 단계를 거치는데요. 이 과정에서 보면은 공장에서 제조 원가를 가지고 만들어진 의류들이 중간에 유통 단계를 거치면서 계속 비용이 추가가 되어지고 그게 또 이익들이 추가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팔릴 때는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가 되어지겠지요. 그래서 도매상들과 소매상들도 각각의 자기의 원가에 추가의 이익을 더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그것이 바로 원가 가산에 의한 가격 결정 방법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런 구조를 좀 더 도표화해서 나타낸 것이 보시는 판매 가격의 구성도입니다.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생산자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즉 제조업자가 공장에서 만들어서 도매상들한테 판매하는 가격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생산자 가격은 제품을 만들 때 투입되어진 제조 원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성되어지는 제조 원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로 구성되어지는 영업비가 있습니다. 비제조 원가이지요. 그래서 제조 원가와 비제조 원가에 추가로 이익을 더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생산자가 도매상들한테 판매하는 가격이 될 것입니다. 도매상들 입장에서 보면은 생산자로부터 구매해오는 비용, 그것이 도매 매입 원가가 될 겁니다. 도매상들은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 매입을 해오게 되지요. 그래서 판매를 하게 되기 때문에 매입 원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생산자 가격으로 구매를 해오기 때문에 도매상의 매입 원가는 생산자 가격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도매상들이 다시 소매상한테 팔기 위해서 판매비와 관리비가 추가가 되어지겠죠. 그것이 이제 영업비라는 용어로 통칭이 되어질 수가 있을 테고요. 거기에 이익을 더하게 되면은 도매상들이 소매상들한테 판매하는 도매 판매 가격, 즉 도매 가격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요. 도매상들이 판매를 하게 되면은 도매 가격으로 그것을 소매상들이 구입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은 소매상들 입장에서는 매입하는 원가가 도매 가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매상들의 소매 매입 원가 이퀄 도매 가격이 될 것이고요. 거기에 소매상들이 다시 영업비 그리고 이익을 합쳐서 소매 가격으로 일반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격은 각 유통 단계를 거칠 때마다 생산자 가격, 도매 가격, 소매 가격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이고요. 각 단계마다 원가에다가 비제조 원가, 영업비가 포함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익이 가산이 되어져서 판매 가격이 결정이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원가 가산에 의한 가격 결정 방법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오른쪽의 표를 보시면 손익계산서에 대한 요약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의 매출 원가라고 하는 부분이 생산자 입장에서는 제조 원가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도매상과 소매상 입장에서는 매출 원가가 매입 원가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 그래서 비제조 원가, 즉 영업비지요. 그것이 합쳐져서 차감이 되어서 영업이익이 되어질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가 가산에 의한 가격 결정 방법은 우리가 손익계산서와 대비해서 이해를 하시면 보다 더 용이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소매업자의 판매 가격을 구하시오 해서 제조원가, 도매가격, 소매업자 영업비, 소매업자 이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매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도매상으로부터 매입한 원가요. 소매 매입 원가지요. 그것은 결국은 도매 가격과 동일하지요. 그래서 도매 가격이 있습니다. 도매 가격 35,000원에 소매업자의 영업비 2만 원, 그리고 소매업자의 이익 3만 원을 합쳐서 총 85,000원으로 소매 가격이 책정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도매업자의 판매 가격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매업자의 판매 가격은 도매 가격이죠. 도매 가격은 생산자 가격에 도매업자의 영업비와 이익을 더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료를 보시면 생산자 가격은 있습니다만은 도매업자의 영업비용도 있죠. 근데 도매업자의 이익이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생산자 가격을 이용해서 도매 가격을 추정하기는 어렵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럼 역으로 소매 가격에서 소매업자의 이익과 영업비를 차감한 소매 매입 원가가 도매 가격이 되겠지요. 그래서 소매 가격이 있고 12만 원이 있지요. 그리고 소매업자의 이익 3만 원, 소매업자의 영업비용 2만 5천 원, 그 두 개 합쳐서 5만 5천 원을 차감하게 되면은 6만 5천 원이 소매업자의 매입 원가가 될 테고요. 그것이 바로 도매 가격과 일치하기 때문에 도매 가격은 6만 5천 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장 가격에 의한 가격 결정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형성되어진 가격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경제학 기초를 보면은 시장에서 형성되어지는 시장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구매자와 판매자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구매자가 필요로 하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을 공급자들이 판매하게 되면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고요. 구매자가 희망하는 수요보다 더 적은 양이 시장에 공급되어지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이 바로 시장 가격이라고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판매자나 또는 공급자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가격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요. 그렇다면은 이 시장 가격을 근거로 해서 우리 기업이 어떤 제품을 판매를 할 때 그 시장 가격보다 더 비싸게 받거나 더 낮게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전략적인 의사결정의 요인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바로 시장 가격에 의한 가격 결정 방법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가장 고려해야 되는 것이 경쟁 기업의 동향이겠죠. 경쟁 기업의 동향을 보고 그리고 우리 기업의 제품의 시장 위치를 판단한 다음에 제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시장 가격에 의한 가격 결정 방법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할 일은 먼저 우리 기업과 경쟁 기업들이 여럿 있을 때 그중에서 가장 선두가 되어지는 선발 기업이 어디인지를 살펴보고 가장 고객들이 선호하는, 그래서 매출이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선발 기업의 그 유사 상품의 가격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과 어떠한가 가격 차이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는 우리 기업의 자사의 입지도를 고려해야 됩니다. 소비자들이 선발 기업의 브랜드 잘 알겠지요. 그 제품의 특성도 잘 알겠지요. 그 제품에 대한 이미지도 가지고 있겠지요. 우리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선발 기업보다는 훨씬 더 열 위에 있다. 즉 이미지도 소비자들이 잘 형성이 되어져 있지 않고 가격, 그 제품의 기능에 대해서도 잘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기업이 선발 기업보다 훨씬 더 높은 매출을 기대하기는, 훨씬 더 높은 시장 점유율을 기대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자사의 시장 입지도를 또 다음으로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그런 선발 기업의 가격을 조사를 했고 우리 기업의 시장 입지도를 고려를 하고 난 다음에는 같은 상품에 대해서 가격 차이를 비교를 해봅니다. 그래서 경쟁 기업의 상품은 얼마에 팔리고 있고 우리 기업은 얼마에 판매를 할 것인가를 보면은 그런 시장 입지도에 대한 가격 그 차이를 가격으로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요. 다음으로 전략적인 판매 결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의 예를 볼까요? 우리가 운동화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잘 팔리는 품목들이 몇 가지가 있죠. 뭐 미국의 엔사도 있고요. 또 유럽의 또 대표적인 상품 브랜드, 운동화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신생 운동화 생산 기업이 시장에 새로운 운동화를 출시를 한다라고 가정하면은 소비자들은 당연히 글로벌 기업들의 유명 브랜드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회사는 기업의 이미지는커녕 우리 회사의 이름조차 잘 알기가 어렵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글로벌 기업들의 유명한 운동화와 같은 가격으로 시장에서 출시를 하면은 잘 팔리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전략적인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업의 낮은 인지도, 물론 우리 제품에 대한 품질이나 기능은 훨씬 더 높다고 자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소비자들이 인식을 못하면은 그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낮은 인지도를 고려를 했을 때 우리 기업이 글로벌 기업보다 만큼의 또는 그보다는 어느 정도 낮은 수준의 판매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얼만큼 낮은 가격으로 판매가 되어야 될 소비자들을 관심이 가질까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전략적인 가격이 결정이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우리 소비자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가격이 꼭 전략적인 판매 가격인 것이지요. 그렇다면은 소비자들한테 판매하기 위해서는 많은 유통 단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도매상들도 필요하고 소매상들도 필요하지요. 우리 제조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도매상과 소매상들을 거치는 과정에서 발생되어지는 그런 비제조 비용들 또 이익들을 고려를 해서 우리 생산자 가격은 얼마에 판매가 되어야지 소비자들한테 최종적으로 가격 어떤 시장 가격으로 판매가 되겠구나를 역산을 해서 그래서 생산자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그것이 바로 시장 가격에 의한 가격 결정 방법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기타 비용들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목표 투자 이익률을 고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제품을 개발해서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많은 그런 그 자원들이 소요가 되어집니다.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자원들이 소요가 되어지고요. 또 개발이 결정이 되어지면은 그 제품을 양산하기 위해서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공장도 설립을 해야 되고 또 관련되어진 여러 설비들도 구입을 해야 되겠죠. 또 근로자들도 교육 훈련을 시켜서 생산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판매 관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투입되어진 여러 자원에 대한 비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투자비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결국은 그 제품이 판매가 되어져서 거기서 발생되어지는 이익으로 우리가 사전에 투자되어진 투자비를 회수할 수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게 바로 이제 목표 투자 이익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얼마만큼의 투자 비용이 발생이 되어졌고 거기에 몇 프로 정도의 이익률을 우리가 달성해야지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은행 이자보다도 훨씬 낮은 그런 투자 수익률을 거두게 예측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굳이 그 제품을 생산할 필요성이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투자 이익률을 고려를 해서 그걸 역산으로 해서 판매 가격을 결정할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이죠. 또한 손익분기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목표 이익을 결정을 하고 그것으로 판매 가격을 결정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손익분기점을 이용해서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매출량 또는 매출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학습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손익분기점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매출량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게 될 테고요. 그것보다 더 많은 어떤 매출액을 달성을 해야지만 우리가 거기서 적정한 투자 수익을 거둘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손익분기점의 매출액 또는 매출량을 근거로 해서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그것이 두 번째 기타 비용을 고려한 가격 결정 방법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격 유지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유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 결정 방법과는 또 다른 접근 방법인데요. 가격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시장에 많은 경쟁자들이 있다라고 볼까요? 그러면은 요 오른쪽에 그림이 있으시죠? 요 사진을 보면은 어떤 시장에 많은 판매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장의 판매자들이 유사한 품목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럴 경우에 시장 안에 있는 소비자들은 어떤 판매자보다 다른 판매자가 판매하는 가격이 낮다, 품질은 동일하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싼 곳에 가서 구매를 하겠지요. 그러면은 한정되어진 시장에서 유사 품목을 판매하는 판매자들 입장에서는 가격 인하에 대한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경쟁자가 가격을 내리면 우리 제품이 판매가 안 된다는 건 뻔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보다 보면은 가격 인하 경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결국은 판매자들은 적정한 이익을 얻기가 어렵고 기업을 유지하기가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가격 인하 경쟁을 벗어나서 우리 제품의 가격을 원래 희망하는 가격으로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인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쉽게 경쟁자들끼리 가격 경쟁을 하게 되어지는 시장 구조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경쟁 구조를 우리는 크게 네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합니다. 완전 경쟁, 독점적 경쟁, 과점, 독점 이렇게 형태를 구분을 합니다. 먼저 완전 경쟁이라고 하는 시장 구조 형태를 살펴볼까요?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시장에서의 경쟁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품목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굉장히 많은 경우입니다. 또한 그 품목을 구매하는 구매자들도 굉장히 많은 경우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완전 경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급자도 다수, 또 수요자도 다수인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런 완전 경쟁 시장이 사실은 현실에 완벽하게 존재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론적인 특성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가정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공급자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제조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또는 그것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 수요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가격을 올린다라고 한다면은 판매자가, 그러면 소비자들은 거기 가서 사지 않고 다른 데 좀 더 싼 데 가서 또 똑같은 걸 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또 공급자 입장에서는 어떤 소비자가 가격을 낮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더라도 제값을 주고 구매하겠다는 소비자들이 많다라면 내가 또 굳이 가격을 인하할 필요성도 없겠지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공급자도 많고 소비자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가격을 낮춰달라고 또는 높이겠다고 요구하거나 또는 강요할 수가 없는 그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판매자들이 판매하는 물건이 똑같은 물건이다. 즉 동질적인 제품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기서 구매하나 다른 데서 구매하나 전혀 제품의 기능상으로 품질상으로 차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차이가 있으면 당연히 낮은 곳에서 구매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산업으로의 진입이 자유롭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판매자들끼리
단합을 해가지고 가격을 높인다라고 하면은 일시적으로 소비자들이 높은 가격에 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은 누구나 그 제품을 그 시장에서 판매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이익보다는 원가보다는 지나치게 높으네라고 하면은 누구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좀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 진입이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은 가격을 임의로 조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물일가의 법칙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생산자나 소비자들이 서로 정보를 완벽하게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판매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원재료 비용이 올라갔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제품의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소비자들도 원재료 가격이 얼만큼 올랐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모든 생산자들이 그런 원재료 가격 상승을 이해를 하고 있고 소비자들도 원재료 가격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동일한 시장 가격이 형성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물일가, 한 개의 물건에 대해서 한 개의 가격으로 결정이 되어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완전 경쟁의 특징이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하자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어떤 일방의 한 명의 공급자가 자기 임의대로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완전 경쟁 시장의 반대쪽에 있는 특성은 독점 시장입니다. 그 시장에서 어떤 단일 기업이 혼자서 자기만이 그 물건을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우리는 그것을 독점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독점 시장에서 판매하는 물건은 다른 대체제도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다른 대체제도 없는 경우를 우리가 독점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어떤 기업이 독점을 하게 되면 엄청난 수익을 거두게 되지요. 그래서 다른 경쟁 기업들이 그 수익을 나눠 갖기 위해서 그 시장에 진입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은 쉽게 진입을 못하도록 막는 또 여러 제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독점의 원인입니다. 첫 번째는 법적 규제입니다. 법으로 경쟁자가 시장에서 동일한 물건을 판매할 수 없도록 막는 방법이 있지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전기 같은 것은 대표적인 독점 품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국가가 나서서 전기는 공공적 성격을 갖고 있는 한전에서 공급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사설 기업들이 전기를 생산을 해도 반드시 한전에 판매를 하고 한전을 통해서 다시 한전이 생산되어진 구매한 전기를 재판매를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법적으로 규제되어진 독점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자원을 독점적으로 보유한 경우들이 있죠. 어떤 특정한 희토류를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어떤 희토류가 어떤 특정한 국가에서만 생산이 되어진다. 또는 특정한 지역에서만 생산이 되어진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원을 우리 기업만이 소유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기업은 그 희토류에 대한 독점적인 시장을 확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기술이 제한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오래 기간 동안에 연구 개발을 해서 새로운 기술을 발명을 했고 그것에 대한 특허권을 갖게 되었다. 그러면 그 특허권이 유지되어지는 기간 동안은 그 기업만이 그 제품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독점적인 시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독점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독점적인 시장을 갖는 기업은 가격을 자기 임의대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이익을 획득할 수가 있죠.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독점적 경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과 독점 시장의 중간적인 특성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쟁자들은 아주 많습니다만 완전 경쟁 시장은 모든 판매자들이 판매하는 제품이 똑같은 물건이었죠. 똑같은 기능, 똑같은 품질을 갖는다고 했습니다만은 독점적 경쟁 시장은 굉장히 많은 판매자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판매 기업들이 판매하는 제품들이 다 유사한 기능을 갖습니다만 똑같은 기능을 갖는 제품은 하나도 없는 경우,
독점적 경쟁 시장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우리 기업만이 독특한 어떤 기능을 가진 제품을 판매합니다만은 그것이 잘 판매가 되는 걸 보면 유사 기업들이 금방 경쟁 기업들이 금방 모방을 하지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독점적 경쟁 시장이 유지되기가 어렵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런 기능의 차이점 또는 품질의 차이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기능에 갖는 그런 차이점이 바로 독점적 시장을 만들어내는 특성을 갖는 경우 우리는 이것을 독점적 경쟁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수의 경쟁자들이 서로 유사한 제품을 만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나 그 제품의 어떤 매출이 높고 이익이 많이 형성이 되면 누구나 그 시장에 그 제품을 만드는 시장에 진입을 해서 그 독점적 경쟁 이익을 나눠 가지려고 한다. 시장 진입이 자유롭다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과점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어떤 기능을 가진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판매자들이 두세 개 정도의 아주 소수의 기업들만이 있는 시장, 이것을 우리가 과점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들이 대표적인 과점 시장이지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글로벌 기업들로 볼 때도 전 세계에서 잘 팔리는 자동차를 판매하는 기업들은 사실은 몇 되지가 않지요. 왜냐하면 거대한 생산 시설을 필요로 하고 막대한 자본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쉽게 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가 과점 시장이라고 해서 소수의 공급자들이 장악하는 시장이고요. 이런 과점 시장은 어떤 기술적으로 또는 자본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그 시장에 진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일 때, 이런 때 우리가 과점 시장이 형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에 그 전 세계에서 공급되어지는 반도체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과점 시장이죠. 전 세계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몇 개로 제한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반도체 공장을 구축하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고 또 굉장히 고도의 기술들이 필요하겠지요. 이런 것 때문에 과점 시장이 형성이 되어지고 그 과점 시장을 형성하는 경쟁 기업들끼리 서로 단합을 한다든지 또는 공모를 하게 되면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격 유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과점 시장이나 독점적 경쟁 시장이나 독점 시장에서는 사실은 공급자들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어지는 경향이 큰 데 비해서 완전 경쟁 시장은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수요자들에게 대해서 가격을 높게 책정해서 판매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판매자들끼리 경쟁이 붙어서 가격을 조금 더 낮게 해서 판매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되면 적정한 이윤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판매를 해도 기업 입장에서는 적정한 이익을 획득하기 어렵고 그 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고려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적정한 가격을 유지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방법인 것이지요. 가격을 유지하는 정책으로는 비가격 경쟁과 리베이트 전략이 있습니다. 비가격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 간의 매출 경쟁, 판매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가격 인하, 즉 가격을 건드리지 않고 비가격적인 다른 가격 이외의 요소를 가지고 판매 경쟁을 하는 방법, 비가격 경쟁이라고 합니다. 비가격 경쟁의 주요 요소들은 결국은 소비자들이 우리 제품에 대해서 선호도를 갖도록 하는 방법인 것이죠.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브랜드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유사한 제품을 대상으로 할 때 아무래도 유명한 브랜드 또 친근한 이미지를 가진 기업의 제품을 선호하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그런 브랜드 이미지를 소비자들한테 각인시키는 것, 그것이 비가격 경쟁의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신제품 개발력입니다. 기존에 없었던 그런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되어졌을 때 이 소비자들이 기존에 없던 기능이 추가되어진 제품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굳이 가격을 낮추지 않더라도 새로운 기능을 추가함으로 해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신제품 개발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접을 수 있는
스마트폰이 나옴으로 해서 기존의 대형 화면을 가진 스마트폰의 시장을 완전히 접을 수 있는 스마트폰 시장이 그 제품이 시장을 빼앗아가는 경우들을 보고 있지요. 이런 것들이 바로 같은 기능입니다만 그게 신제품 기술이 포함이 되어진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고 선전력도 그러니까 얼만큼 광고를 많이 하느냐 또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급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할부 조건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할인 조건들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할부, 분할해서 그 구매 대금을 갚는 방법들도 다양한 것들이 있지요.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급 조건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큰 돈을 한꺼번에 지출하지 않고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구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유리한 지급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들 이건 물론 자본력이 큰 기업들이 가능한 방법이긴 합니다만은 그것도 가격 이외의 경쟁 조건으로 사용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면밀한 판매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제조업자가 소비자들한테 물건을 전달하는 유통 과정이 촘촘하면은 일반 소비자들은 쉽게 자기 주위에서 소매점을 통해서 구매할 수가 있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도매상과 소매상들의 촘촘한 유통망을 유지를 해야 되는 부담을 제조기업을 갖게 됩니다만은 그러한 면밀한 판매망이 있느냐 없느냐도 비가격 경쟁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급 능력이 수요량이 갑자기 늘어났을 때 그게 맞는 공급 능력을 우리가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라면은 계절적인 품목이라든지 또는 갑작스러운 소비자들의 구매 요구에 대해서 빨리 대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가격을 낮추지 않더라도 매출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통칭해서 차별화되어진 상품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품목적으로 또는 전달 방법에서 여러 가지 경쟁 기업들과의 차별적인 요소를 갖기 때문에 바로 이런 차별적인 요소가 기업의 가격 경쟁을 하지 않는 비가격 경쟁으로 우리의 가격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고요. 또 기존의 상품들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어떤 효용을 가진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틈새 시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틈새 시장에 구매 욕구들이 있는데 그것에 만족시키는 그런 제품이나 상품이 시장에 없는 경우에 그런 아주 소규모의 그런 차별화되어진 욕구를 갖는 구매자들을 위한 제품을 공급함으로 해서 우리가 또 가격이나 경쟁에 피해를 피해갈 수가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리베이트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리베이트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 경쟁과는 조금 차별화되어진 가격 유지 정책인데요. 결국은 우리 기업의 제품이 잘 팔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중간 판매자들한테 우리 기업의 이익을 일부 나눠 갖는 방법, 그것이 리베이트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리베이트라고 하는 것은 판매가 모두 종료가 되어진 이후에 거둬들인 판매 수익에서 일부를 그런 도움을 준 판매에 기여한 사람한테 되돌려주는 방법, 그것이 리베이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어떤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리베이트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러니까 뇌물이다 이런 부정적인 용어로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공정거래법 등에 의해서 이 리베이트라고 하는 것이 합법적인 어떤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는 합법적인 그런 판촉 수단이라든지 또는 판매망 확보 전략으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용어다라고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과의 차이점은 할인은 판매 시점에서 구매하는 소비자한테 가격의 일부를 깎아주는 것을 할인이라고 한다면은 리베이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판매자들에게 우리 제품의 판매를 촉진시켜주고 우리 제품의 판매에 기여한 사람들한테 나중에 판매가 모두 종료된 다음에 판매 수익의 일부를 나눠서 공유하는 방법, 그것이 바로
리베이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판매망을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한다든지 또는 신제품으로서 판매망을 구축할 만한 여유가 없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런 리베이트 전략에 의해서 판매망을 확보하는 그런 수단으로 이용할 수가 있겠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리베이트의 기능은 가격을 유지하거나 또는 판로를 확보하거나 판매 촉진을 하거나 또는 보상적, 그런데 기여한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주고 또 통제하고 관리하는 기능으로서 리베이트가 사용이 되어질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가격 유지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수주 관리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